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000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보다는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인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우발적인 살인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군포에서 아주 끔찍한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3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연쇄 살인의 심리적 발달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심리적 준비 단계입니다. 범인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때로 살인에 관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범인 박형기는 아마도 두 번째 살인에서부터 그런 증상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어지면서 똑같은 수법과 또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살해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때부터는 7단계에 속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하니? 자다 한 번 나와서. 왜 이렇게 놀래? 뭔 죄 졌어? 죄는요, 어머니가 귀신처럼 너무 소리 없이 나타나서 그렇죠. 예, 너 어디 아프니? 얼굴색이 왜 이래? 응? 아프긴요. 어머니 얼른 쉬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미치겠다.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죽인 걸까? 아니야. 누가 뭐래도 그건 우연한 사고였을 뿐이야. 젠장,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어버릴 줄이야. 그 여자가 그따위로 입만 놀리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첫 번째 사건 이후에 굉장히 불안이 극도에 다다랐을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만약에 검거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걸 극복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주간 생활과 야간 생활을 분리해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사람의 모든 그 뭐 사전적인 어떤 기질이나 뭐 지능 수준이나 이런 게 다 갖춰졌던 거죠. 많이 아파? 괜찮아. 결근까지 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진짜 괜찮아? 감기 홍석 때문에 조금 고생했는데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근데 아직도 얼굴은 되게 안 돼 보여. 야, 괜찮다니까. 얼른 가자. 어딜?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맛있는 가자. 거?
은지는 분명 나한테 과분한 여자다. 착하고 예쁘고 거기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난 은지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은지는 내 안에 꿈틀대는 진한 욕망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은지는 아마 꿈에도 모르겠지. 밤마다 원나잇 스탠드를 꿈꾸며 여자를 사냥하러 다닌다는 걸. 내 진짜 얼굴을 보고 나면 은지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할까? 조심해. 전화해. 일단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는 좀 다른 개념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요. 밤에는 살인마적인 어떤 여성에 대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살해하는 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가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좀 다른 그 범죄의 그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꿈틀대기 시작한다. 내 온몸으로 짜릿한 흥분이 퍼져나간다. 그래, 아마 여기쯤이 좋을 듯하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아놓은 꽤나 괜찮은 낚시터니까 이제 슬슬 낚싯대를 들이워야 할 때다. 그 낚시질 단계라는 것은 물고기라든지 또는 그 바다 낚시라든지 민물 낚시 또는 대상, 장소 이런 건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그 막내가 없는 곳 또는 그 어두운 곳 이런 것을 선택을 했고요. 범행의 대상은 본인이 평소 좋아하는 그 취향에 맞는 옷을 입었다든지 또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택했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이렇게 키가 163에서 167 정도로 되는 이렇게 키가 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긴 생머리에 치마를 착용한 상태로 굉장히 얼굴이 미인 쪽에 가까운 얼굴 형태들이었습니다. 박형기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극복해내자 다시 그의 내부에서 자극적인 성적 욕구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범행의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밤거리로 나가 자신의 성적 환상을 실현시켜줄 희생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가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해서 포획하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려야 한다. 내 맘에 쏙 드는 고기가 나타날 때까지 말이다. 여자를 보는 순간
어쩐지 오늘의 낚시가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날 사로잡는다. 이렇게 물 좋은 고기를 놓친 데서야 이 박경기가 아니다. 내가 던진 미끼를 마다할 여자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그래. 택시 온다. 나중에 연락하자. 저기요. 이쪽 길로 넘어가면 청기 쪽 맞아요? 그럴걸요? 고맙습니다. 참.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얼른 집에 들어가요. 괜히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웃겨 정말. 낚싯대를 들이우고 떡밥을 주변에 뿌립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떡밥을 냄새를 맡고 그 낚싯대 주변으로 모이는 거죠. 그때를 구애 단계로 보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구애 단계에서는 차를 타워달라고 하는 피해자 또는 본인이 보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집에다 태워다 주겠다고 본인이 그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구애 단계를 펼친 경우도 있고요. 범인은 목적물을 찾아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그 뒷길로 나왔던 것이고, 피해자는 그 뒷길 자체에 서서 그 도로변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인데, 큰 도로변하고 맞닿는 데인데요. 거기서 차량을 타려고 집에 귀가하려는 방향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범인 박형기는 어느 날 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예쁜 아가씨를 발견하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생각으로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도 연쇄 살인범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 속에 내재해 있던 잔인한 본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좀 더 대담하고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피해자를 유린했습니다. 오빠 기분 좋게 해줄까? 이러지 마요, 오빠. 이러지 말긴 뭘 이러지 마. 얘 웃기네. 집에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옳군.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너 참말 이상하게 하네. 그럼 내가 너 지금 강제로 납치했다는 거야? 그럼 가도 돼요? 그럼. 네가 착한 만큼은 데려다 주지. 걱정하지 마. 그 네 번째 단계인 포획된 거는 그 낚시에서 보면은 그 물고기가 물었을 때 바로 낚아채듯이 아주 정광석과처럼 한순간에 낚아채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때로는 폭력을 가한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또는 갑자기 칼로 위협하든지 이런 그 상황을 포획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 옆문 사이에 록 장치가 있는데 록 장치를 한 상태에서 닫아버리면은 안에서는 밖을 열지 못합니다. 충분하게 납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혼자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서 흉기를 운전하는 상태에서 흉기로 제압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술 취하든 술에 취하지 않든 자기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데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도하고 가위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 거지? 그래. 그래야 착한 아이지. 알았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너무 겁먹지 마. 나 그렇게 나쁜 남자 아니야. 난 그저 너랑 나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것 뿐이야. 어때? 좋지? 너 친구 잘래? 너 계속 그렇게 질질 잘래? 그래. 그냥 착한 아이지. 여기 와. 내가 안아줄게. 이 친구는 특히 이제 살인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점점 증가돼 가는, 점점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 가는 그런 긴장감, 또 그 상대가 주는 상대가 애원도 해봤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막 이러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공포에 떨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또 상대방이 안도감을 내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신의 효능감, 내가 제왕이다, 이런 느낌을 이 사람은 상당히 즐겼다. 그래.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도 좋잖아.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싫어? 싫어요. 정말이지. 진짜 싫어요. 싫으면 할 수 없지. 죄송해요. 나도 나 싫단 여자 싫어.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집에 보내주세요, 이제. 보내줘야지. 아주 멀리 보내줘야지. 왜 이러세요? 왜? 보내달라면서.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참 되게 시끄럽네. 내가 아까 말했지. 얘기하라고. 날 원망하면 안 돼. 이건 네가 원한 거잖아. 머릿속은 이 자신이 널 죽이는 거야. 알겠어? 살인 단계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묶을 거야. 아니면 너를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는데요. 충분히 설명하는 단계에서, 물론 저항하는 단계도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손을 묶고, 그 다음에 또 발을 묶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든지,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입고 있던 팬티를 입에다 넣고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그 우색 테이프로 입을 감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가 자진해서 합의를 해주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 성관계에
동조해주고 이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극도의 자존감이 높고 그게 이제 성적으로 뭐 지배욕구 이런 것들하고 융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 성적인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게 제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뭐 몇 시간이나 애무를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막상 속옷을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이런 류의 연쇄살인범은 희생자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극도의 희열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피로와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시간을 극복하고 가장 절정의 순간을 다시 만끽하기 위해서 또다시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그는 시체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자신만의 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그 방법은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도려내는 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서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본인이 진술을 합니다. 그 희열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에 있어서 또는 그 살인범들이 느끼는 그런 희열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성적 관계에서 느끼는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쳐간다. 그러나 이젠 어차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뚱아리, 아니 쓰레기일 뿐이다. 최신형 차량을 소유한 핸섬한 청년이었던 범인은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밤이면 거리로 나서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범인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는 물론 심지어 그를 사랑한 애인까지도 말입니다. 동생한테 사는 말인데 얼른 집에 들어가요. 이러지 마세요. 아, 이 심장이 터질 듯한 이 스릴감. 이대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다. 어쩌면 난 타고났는지도 모르겠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참을 수 없는 피로가 엄습해온다. 모든 것을 잊고 죽음처럼 긴 잠에 빠져들고 싶다. 형기야, 박형기. 아이, 이 녀석은 아침 안 먹나? 아, 깨우지 마요. 어제 늦게 들어오는 것 같으던데. 아이,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앉으시면서요. 그래, 앉아라. 어젠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냐? 아유, 회사 일로 지방에 좀 다녀왔거든요. 새벽 몇 시인가? 아무튼 엄청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젊다고 너무 무리하면 못 써. 네. 여기. 아니, 그나저나 그놈의 회사는 왜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어? 아, 엄마도 참. 요즘 같은 데 일자리 있는 게 어디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이 녀석 사회생활 하더니 철이 다 들었구나. 아버지도 참. 철 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얼른 드세요. 원래 그 법인은 집안은 평범한 가정이고요. 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동네에서는 착하다고 그러고 효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회사에서는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의 뭐 주요한 특질이죠. 기만적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얼굴로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얼굴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이 나도 그 주변 이웃들한테 진술을 받으면 아, 그 사람 참 모범적인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걔 정말 인간 말종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 시민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본질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잔인한 속성이 잠재해 있던 거죠.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해요. 보는 게 있어요. 아유, 쉬엄쉬엄 해야죠. 아유, 수고하세요. 네. 아, 수고하십니다. 예. 아, 물건 왔어요. 어이구, 예. 요즘 어떠세요? 예, 경님 그렇죠 뭐. 저희도 힘들어 예. 죽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사진 한번 찍어, 사진. 나 사진 생겼는데. 그냥 하나만 찍어야지, 하나만. 하나, 둘, 셋. 범행 이후에도 그 피해자의 카메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촬영하거나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진 촬영하거나 별다른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이 생활했습니다. 이중인격자라고 봐야죠. 자기 감정을 굉장히 잘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연쇄 살인범들의 경우에 현장에 돌아와서 그때 상황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 부분이 대리만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져가거나 또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보면서 그 회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6번째 회상 단계입니다.
없어. 한 번만. 좀 가만히 있어. 야, 이쁘다. 진짜? 가져와봐. 봐봐. 잘 나왔어? 잘 나왔는지. 오. 근데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어디서 샀어? 패션단. 나중에 연락하자. 샀어? 아니야, 알면 다쳐. 어디서 샀냐니까. 말 좀 해봐. 또 카드 긁었지? 아니야. 이거 우리 회사 선배가 나한테 신세였다고 선물로 준 거야. 그래? 좋지? 봐봐. 좋은데 줘봐. 내가 오빠 찍어줄게. 진짜? 얼굴 찍어줄게. 웃어요. 하나, 둘, 셋. 오빠. 응? 나 사랑해? 에이, 바보야. 너 오빠 못 믿어? 믿지. 믿긴 믿는데 그래도 불안하단 말이야. 뭐가? 우리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다른 여자들이 체할까봐. 하긴 내가 좀 그렇긴 해.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너무 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오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마. 한눈 팔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유, 이 바보야. 나 같은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오빠 믿지? 믿어. 오빠, 사랑해? 나도. 안 돼. 왜? 글쎄, 안 돼, 오빠. 여기서 싫어?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안고 있자. 애인한테는 극도의 사회적인 얼굴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관습적인 얼굴.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주변에 다 그런 얼굴들만 보여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란물에 심취하고 그로 인해서 이미 상당 부분 일탈된 그런 나의 욕망을 애인한테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니까. 나의 그 잔인한 변태적 특성 그런 것들을 애인한테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제3의 여인한테는 그런 종류의 욕망을 충분히 표현해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저런 걸 보아봤자 별 소용이 없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싶다. 동영상 중에서 그 실간이라는 음란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 여자 묶는 방법이 손과 발을 테이프로 이렇게 묶고 입을 테이프로 묶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묶음의 형태가 테이프로도 사람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될 만큼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이고요. 그 음란물은 그 사람이 본 음란물은 대부분 극도의 이제 폭력적 요소들을 안고 있는 그래서 뭐 고문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폭력적인 상황들을 묘사한 그런 장면들이 많은 음란물이었던 건 틀림없는데요. 그러니까 극도의 성적 자극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회상 단계를 지나 이제 침체기가 되는 거는요, 그 희열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낚시로 본다면은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쉬는 날에 낚시를 갔다가 그 자기가 월척을 했다든지 또는 큰 낚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또는 TV라든지 낚시 관련 TV라든지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서 또 만약에 내일이 그 토요일이 유일이라면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속에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범인 박형기는 기존의 살인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빈곤이나 저학력, 열악한 가정 환경 같은 어떠한 조건도 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살인을 저지르고 나자 급속도로 연쇄살인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환상과 살인 욕구에 사로잡혀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거리로 나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여 납치하고 성적인 폭행을 가하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심리 단계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또 거리로 나섰다. 나의 낚시터엔 항상 고기들이 넘쳐난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날 행복하게 해줄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다.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살해한 다음에 유기를 합니다. 유기를 하다 보면은 발각되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물이 늦게 발견되거나 또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제3, 제4의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계속 쫓아만 다니는 그런 그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 당국에서는 공격적으로 그런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보인다면 바로 예방책도 반드시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 예방 그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순간에 느끼는 미칠 것 같은 쾌감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 3번에 걸친 그 범행에서 그 기간의 간격이 25일 또는 20일 이렇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는 25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 20일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그 형태를 보입니다. 만약에 계속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 뒀다면 제4, 제5, 제2의 범죄는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범인 박형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 3명의 여성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의 말처럼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범인이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폐쇄 회로 카메라에 찍히면서 그의 범죄 행각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병적 쾌락을 쫓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행히도 난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후회한다. 미안하다 한마디쯤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경쟁적인 구도 어릴 때부터 학업만 강조하고 인간 되기 위한 교육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 이런 종류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이게 계속 답습이 되다 보면은 지금 이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남을 경쟁해서 밟고, 그리고는 뭐 자신의 어떤 남성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도로 과대하게 포장하고, 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류의 이제 인간들, 남을 악용하기만 하고 자신의 이윤만 추구하고 이런 인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이런 형태의 뭐 사이코패스들이 증가할 거고 연쇄살인도 많아지겠죠. 물질만을 맹신하고 도덕과 양심이 사라져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런 괴물들이 자라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음란 영상물이 넘쳐나고 성적 일탈이 일상화되어가는 요즘의 세태는 이러한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보다 공부보다 삶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 해체의 가장 극단적인 지표라고 불리는 이러한 연쇄살인범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아니지 오빠. 오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분명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말 좀 해봐. 아니라고 말 좀 해봐. 아니야. 내가 안 주겠어. 이거 함정이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오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은진 오빠 믿어주는구나. 조금만 기다려. 곧 있으면 진심은 밝혀질 거고 나도 이제 나갈 거야. 정말이야. 알았어. 오빠가 결백하면 나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애기야 이제 좀 힘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게. 걱정 마. 울지 마. 울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오빠만 믿어. 알았지?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나. 악마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Pretending friends and friends, they still proved false and turned their backs on me.